인하대 2011학년도 수시 1학기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인하대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했던 유형 그대로 제시문의 핵심 논점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도표 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도표는 정답이 정해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로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구조를 개선할 것인가, 강력한 법을 제정할 것인가, 윤리에 맡길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의 보완책으로 구조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죠. 이 구조라는 건 시장의 효과에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외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그 구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법과 윤리 부분은 여러분 배경 지식 부분에 인간 본성론이 있을 겁니다. 자율과 타율의 양면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율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타율의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을 배경 지식으로 한번 먼저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하대에서 제시한 서술 방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제 1번은 제시문 나를 요약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약에 대해서 일정한 채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은 그 글 그 자체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대로 다시 되풀이해서 쓰듯 자기 말과 글로 표현하되 그 글의 중심 논점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건 자신의 취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요약에 있어서 먼저 기준 보겠습니다. 조직의 공간 배치가 감시가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 공간 배치 그리고 감시가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 감시와 인사기록 보존 등의 감시의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감시당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 감시는 효율성과 구성원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감시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구성원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감시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 혹은 실효성 있는 선택이다. 이 부분이 반드시 매듭으로 잡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고, 이는 감시는 효율성과 자율성이란 양면성이 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식의 대략적 요약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활동을 잘 관찰할 수 있게 조직의 공간이 배치를 할수록 구성원은 감시에 종속된다. 그렇죠? 공간의 배치에 따라서 감시에 종속된다. 이런 감시는 직접적 감시뿐 아니라 인사기록통을 보관하는 식의 간접 기록 방식도 포함하는데 어느 경우든 구성원의 사생활을 제약할 수밖에 없어서 비난을 받는다. 좀 끊어야 되겠죠. 하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구성원들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감시 시스템에 저항한다. 살짝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끄고 이런 짓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감시 효율성은 높지만 조직 운영의 이상적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가장 현실적인 방식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전체 요약을 하고 그것의 불가피성이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논제 2번 보겠습니다. 논제 2번 역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논의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조건에 따라 논술을 하시오.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A가 구조의 방식, B가 법으로 인한 강제, C가 자율, 도덕성이죠. 그래서 캠페인을 벌인다 해서 타율, 자율, 그리고 구조의 방식인데 구조의 방식이 시장 시스템에 그것을 좋은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제도적 전체 시스템의 정비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 직접적인 규제의 방법은 아니지만 거기에 따를 때 구성원 자신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A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 보겠습니다. 항상 두 가지씩입니다. 선택한 방법이 법, 윤리, 구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명히 밝혀라. 2번. 자신이 선택한 두 개 방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루되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한계점을 좀 더 유추해서 생각해내라. 이 부분이 책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문장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자기화해서 소화하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논거를 활용하되 그 논거 속의 한계까지도 생각을 확장하라. 이것이 문제 2번에서 묻고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이 갖는 방식에 대해서 그렇죠?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1번 구조적 규제의 장점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간접적 형태를 통해서 자발성을 유도하고 있다. 거부감이 덜하겠죠.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는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단점은 구조의 기능이 작동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고 구조의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할 경우 예기치 않은 또 다른 허점, 쉽게 말하면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법적 규제의 장점은 강제성, 신속과 실효성입니다. 가장 빠르죠. 벌금 낸다 하면은 말 잘 듣습니다. 단점은 끊임없이 감시 체제가 동원돼야 하고 그렇죠.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각종 파라치 같은 걸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율에 의존함으로써 자율이 존중돼야 하는 시민사회에서 부작용, 수동성과 획일성 그리고 가급적 빠져나가려고 하는 법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처벌의 수위도 무한정 강화할 수 없으므로 위법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윤리적 규제의 장점은 자율성에 근거해 자발성을 이끌어냄으로써 이상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하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여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다. 단점이죠. 비강제적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끝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비윤리적 행위의 출현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둘둘을 조합하면서 단점, 한계 상황을 언급한 답안지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와 B를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구조와 법이죠. 첫 문장에 구조적 규제 A와 법적 규제를 통한 B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시험장에 가서 첫 문장에 무조건 자기의 입장을 대답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는 의 이렇게 서술한 뒤 다만 한계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 봐두셔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계는 자신의 사유를 어떻게 확장하는 답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사고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이며 특히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가 낮기 때문에 주관적 선의와 양식에 의지하기보다는 객관적 기준과 장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도입의 타당성과 근거입니다. 더구나 학교 주변의 사고는 운전자의 가속과 함께 학생들이 부재한 돌발 상황으로 인한 것이 많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는 과속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한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 주변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과속 방지턱은 차속도는 물론 도로 주변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킴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가 높다 해서 구조의 필요성이죠. 특히 이 방식은 차량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켜 외적 강제 없이도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속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시속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효과는 높아진다. 이와 같이 법을 통한 직접적 강제적 규제는 구조적 규제의 물리적 시스템적 장치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의식을 환기시키고 운전자의 신속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규제는 위법 상황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한도가 있어 불법적 상황의 출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아까 법, 제도의 처벌의 강도의 문제죠. 과속 방지턱 역시 그것이 설치된 구간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타율적 물리적 방식에 기초하고 있고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고 방지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한계의 부분에 서술, 도입에 타당한 근거, 구체적인 분석, 그 다음에 한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식입니다. 나는 구조적 규제 A와 윤리적 규제를 통한 C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해서 A와 역시 C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시민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구성원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 혹은 학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일종의 사회적 윤리로 간주해온 우리 문화 풍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자율적인 안전운전에 대한 호소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캠페인 효과를 거두어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게 말입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역시 보완하고 있죠.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구조적 규제 방식은 직접적인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고도 운전자의 운전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운전자의 안전이나 차를 위해서라도 저속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게 하는 과속 방지턱을 학교 주변의 도로에 도입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둔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안전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문화를 비교적 더 용이하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윤리적 규제 방식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죠. 시행착오와 장기성이죠.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사고 예방에는 취약하며 인간이 양식에 의존하는 만큼 비윤리적 행위나 적지 않은 예외적 상황의 발생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또 구조적 방식은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한해서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포괄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는데 가령 과속 방지턱 주변에서만 속도를 낮추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오히려 과속을 하여 발생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해서 이것의 한계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적 규제에 의한 B와
윤리적 규제를 통한 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윤리와 법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규범이며 전자는 개인의 자율적, 후자는 사회 보편적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 서로 보완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해서 가장 큰 줄거리 두 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이 모두 적용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민주주의 사회 이상에 부합하는 자율적 방식이다. 또한 아동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캠페인을 통한 방식은 어느 방식보다도 어린 보호구에서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방식은 운전자 의식 자체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이와 함께죠. 이 방식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사고를 확실히 방지할 수는 없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평소와 달리 안전운전의 원칙을 깨트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단 한 번의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한 강제적 제재로 윤리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해서 윤리의 큰 부분 그리고 그 최소한의 법의 부분 이렇게 단계적 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방법이며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나타나는 효율성이죠. 신속성. 윤리적 방식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역시 한계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두 방법에는 타율적이든 자율적이든 규범의 준수 여부가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선택에 맡겨지기 때문에 외적으로 규범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법적 규제의 경우 범칙금이 큰 경제적 타격을 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범칙금을 무한정 높일 수도 없다. 윤리의 경우에도 어떻게 모든 선택을 개개인의 양식에만 맡겨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되리라는 보장과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의 역시 한계를 부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도표입니다. 그렇죠. 인하대에서 가장 높은 변별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오답이 많게 됐는데 이게 오답이 되는 순간 합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의 토론에서 자료와 부합하는 주장을 모두 고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 나머지는 자료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선택과 분석 이렇게 인하대 도표 문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객관식과 유사한 문제죠. 그럼 각각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교사,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및 소득구조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토론해보자. 갑,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현재는 심각하지 않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주장이 바로 도표 마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 주장입니다. 고령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출산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의 증가인데 이건 도표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병의 주장이죠. 교육이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 도표에서 나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 수준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사회현상인 것 같다. 도표 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표가 병을 지지한다. 이렇게 서술이 돼야 되고 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계층의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층이 늘어나고 있다. 도표 바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이 정답이 되고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개선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과 무는 틀린 것이다 해서 세 사람의 도표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도표를 지지하는 근거 마 그 다음에 나와 다 그리고 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정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표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에서 보면 대졸 이상이 고소득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드러나죠. 41, 42 이게 상입니다. 그 다음에 48, 57 그래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소득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해서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아지고 고학력자의 소득 상위 20%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나에서 분석이 됩니다. 다에서는 두 가지가 분석이 될 것입니다. 빈곤층이 확대되고 상류층이 소폭이라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상, 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주장한 병의 주장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계층의 하향 이동을 보는데 빈곤층이 10에서 16.6으로 5.7 늘어났지만 상류층은 21.3에서 24.0으로 해서 2.7%밖에 안 늘었습니다. 따라서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하향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정의 주장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갑의 주장이 확인이 되죠.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크게 선진국에 비해서 빠르진 않습니다. 2026년인데 딴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이르는 기간이
여기선 18년이 걸리고 여기에선 8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층 성급한 나라죠.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이 바로 갑의 주장이 여기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역시 답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부합하는 주장은 갑병정이다. 갑의 주장은 마에 근거한다. 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비로소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있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진 않다. 그러나 고령, 초고령 사회에 이르는 기간이 18년, 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아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병의 주장은 나다에 근거한다. 나에 의하면 고졸과 전문대졸 가구주는 약간의 편차가 있으나 소득이 5분의 1 구간에서 5분의 5 구간으로 늘어감에 따라 중졸 이하 가구자는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대졸 이상 가구조 비율은 확대되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성을 보여준다. 이는 기업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다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중산층은 줄어드는 반면 빈곤과 상류층은 늘고 있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병의 주장 두 개, 나와 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정의 주장은 다에 근거한다. 역시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단답 서술형이죠. 2000년부터 18년까지 빈곤층은 5.7% 증가한 반면 상류층은 2.7% 증가, 계층의 하향 이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분석 그리고 그 분석의 근거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